자,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일이? 이거 미리 신호를 줘야 제가 같이 따라가죠. 쉬어주면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자, 오늘 여의도 카페로 저희가 옮겨봤습니다. 이베스트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진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입이 아주 우리 과장님이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뭐 두 분이 친하세요? 아니 오늘 초면입니다. 오늘은. 진짜요? 네, 초면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이제 왜 뭐가 아니 뭐죠? 그동안 이제 리포터를 자주 제가 항상 엔터를 볼 때 자주 봤던 이제 분이시니까 되게 네. 물론 이제 애널님께서는 이제 뭐 그거 뭐냐 BTS가 성덕이겠지만 저 딴에는 이제 엔터 애널 성덕이니까. 뭐 근데 이게 이렇게 말까지 더듬으면서 하실 일인지 눈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하실 일. 근데 이 만만치 않게 지금 우리 연구원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네, 우리 사실 우리 구면이잖아요. 네, 방송에서는 맞아요. 방송에서 뵀었는데 뵀었어요. 네. 네, 저를 못 알아보셨다는 아니. 후문을 전하면서 그때 네. 일단 저희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 커버리지랑 간단하게 소개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베스트에서 엔터 미디어, 호텔, 레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당 섹터가 이제 리오프닝이 돼도 바쁘고 리오프닝이 안 돼도 바쁜 섹터라서 네. 그래서 이런 좀 여가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뭐 이런 쪽들을 담당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여가라든지 컨텐츠 뭐 가수 이런 쪽을 관심이 있으셔서 맡게 된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저는 다양한 섹터를 일단 경험을 해봤고 음? 그래서 거의 뭐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빼고 다 해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섹터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네.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미디어, TV 드라마나 뭐 광고 쪽 보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에 제일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 뭐예요? 25, 21 2521이요. 진짜. 저 그거 다 봤어요. 뭐라고 보셨어요? 네 봤어요. 2521? 네. 2521. 오, 안 어울린다. 그걸 251이라 불러요. 저는 25, 21 그 다 그게 읽고 너무 있는데. 길어서 이제 2521이라고 부르고 있고 어. 굉장히 좀 화제작으로 요새 떠오르고 있는 나는 추세여서 시청률 10%예요. 10%예요? 10% 넘었어요. 네. 와, 그게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TVN에서 TVN. 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그다음 화인담 픽처스가 같이 공동 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그거 되게 설렌다고 해서 네, 짜증나서 맞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너무 맞아. 명대사가 좀 많고 명대사? 네. 뭐예요? 명대사요? 남주역이 남주역이 남주역 네. 네. 아니 저기 두 분은 보시니까 명대사 뭐 한번 치고 갈게요. 여러분 아침에 또 기분이 오늘 또 시장도 어떡해, 좋은데 지금. 제가 이벤트로 우리 PD님이 진짜 저 명대사까지 쳐줬어요. 남주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남주역은 저는 아니지만 남주역의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 게 남주가 여기 저는 쳐줬잖아요. 김태리나 그 고효진인가 고효성인가 남주역과 김태리는 아니지만 네. 여러분 남주 여주라고 생각하고 한번 치고 갈까요? 왜 한번 그러세요? 해주세요. 나 그냥 어색한데. 복귀 기냐. 자, 그놈의 무지개 진짜. 아니 저 못하겠어요 네. 나. 자, 지금 핫한 사실 콘텐츠도 요즘에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무엇보다 이런 콘텐츠가 활성화된 게 또 OTT 쪽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엔터 하면은 콘서트가 그쵸. 또 열리면서 많은 각광을 받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회복이 좀 덜 됐다고 보거든요. 엔터주 쪽부터 좀 네. 오늘 커버리지가 넓으신 분이라서 제가 네. 마음이 급해요. 많이 네, 다 네. 한번 네, 해보고 네. 싶어서 네. 어느 쪽부터 보는 게 좋아요? 지금 가장 핫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섹터별로 오버웨이트를 이제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실적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가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된 섹터가 엔터를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엔터요? 네 엔터는 이제 콘서트가 바로 이제 개최가 가능하고 이게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주가 반등이나 실적까지도 이제 같이 가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엔터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호텔 면세 쪽 그리고 카지노 레저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아마 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일단 뭐 저희 숫자적으로 일단 기업이 어닝 측면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한동안 이제 코로나로 막혔던 부분들이 리오프닝이 재개가 되면서 이게 뭐 실적이나 매출단 그리고 이익까지 연결되느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떠올렸을 때 뭐 여행이라던가 뭐 항공사 뭐 이런 것들이 주가에서는 먼저 좀 선반영해서 반등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11월에 좀 풀렸을 때 그때 당시에 여행사들이라든지 뭐 티켓 판매하는 인터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큰 폭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자가격리 면제가 국내 자가격리 면제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11월 때보다 더 이제 해외여행 티켓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적 같은 측면을 보면 사실 여행사들은 아직까지도 좀 적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출입국자 수나 뭐 이런 것들 데이터를 체크를 해봤을 때도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기대감을 좀 선반영해서 주가의 반등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여행사 그리고 뭐 레저 뭐 티켓 판매하는 곳들 뭐 카지노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이런 피해주들 위주로 좀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는 그동안 좀 이익도 잘 방어를 해왔고 근데 콘서트도 사실 해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앞에 기저가 좀 낮았던 애들보다는 좀 높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 대비 약간 주가 반등폭은 좀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정리를 좀 하면은 네. 지금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섹터는 엔터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호텔 면세 마지막은 레저 여행 항공 쪽인데 그동안 주가 이제 피해가 컸던 만큼 가장 아랫단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여행 레저 항공 이쪽이 주가 반등 폭이 좀 더 크다. 사실 어제도 좀 좋았지 않아요? 일단은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유가가 빠지면서 아. 갑자기 반등이 탁 치고 올라왔던 부분이 사실 그동안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여행 항공은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볼 것이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 쪽을 보면은 되겠네요. 그런 전략? 그렇죠. 저는 엔터 쪽은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연구인도 뭐 콘서트 다녀오셨지만 어떻게 이게 같이 가셨어요? 어떻게 알지? 워낙 이제 유명하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최근에 보면 저도 어제 쭉 봤었는데 최근에 JYP, SM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동안 하이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많이 못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어요? 혹시 군대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그게? 많이 못 올랐다기보다 이제 먼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이랑 JYP가 뒤이어서 요즘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올랐던 이유가 조금씩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일단 미리 선반영하기도 했고 그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보여준 그러니까 호재를 이미 다 소화를 한 부분이 있었다면 SM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재차 인수설이 좀 제기가 되면서 뭐 그런 이슈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JYP 같은 경우는 가장 사사 중에 실적을 늦게 공시를 했고요. 실적 잘 나왔고 더불어서 이제 트와이스의 미주나 그 미주 월드 투어가 좀 굉장히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더불어서 이제 일본까지도 투어를 개최를 확정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SM이랑 JYP 주가가 좀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하이브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엔터가 오르는 모멘텀이 뭐 이런 투자단 그리고 뭐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뭐 그리고 뭐 앞으로 향후에 뭐 NFT나 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고 약간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어느 한쪽이 좋다고 해서 한쪽이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다 같이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 중에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서 뭔가 아, 뭘 보여주시는데 아, 이거요? 그 뭘 달고 다니시죠? 아 이거 콘서트 갔다 왔는데 딱 빼기 보였어. 싫어. 퍼미션 투 댄스.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야 되나? 그거- 이렇게 약간 들어야 되나? 그게 네. 혹시 뭐 신호예요? 그게? 아니 아, 이렇게 막 그 뭐 아, 하는 거 있잖아요. 초점을 뭐 잡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BTS 콘서트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번 네. 주가 국내 첫 몇 네, 년 만에 콘서트. 2년 6개월 만에 콘서트 처음으로 열었고요. 와. 그다음에 네. 아미 인증. 아미 네. 인증. 네, 뭐 지금 아미끼리 뭔가 신호를 보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냥 갔다 오셨다. 근데 그만큼 왜 우리가 증시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어디 투자할 거면 거기를 진짜 체험을 해보고 뭐 하라. 그런데 콘서트 직접 가보시니까 네. 뭐 어때요? 저희는 듣기만 하니까. 일단은 저도 오프라인을 굉장히 좀 오랜만에 갔고 네. 원래도 좀 이런 공연을 좋아해가지고 해외 가수들도 이제 내한 공연 오면 좀 자주 가고 하는 편인데 국내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두기 완화하면서 이제 함성이나 이제 기립이 금지가 됐었고요. 아, 그래서 맞아. 원래 주경기장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1회당 공연을 할 때 이제 수용한 인원이 한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건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준수를 하면서 1회당 15,000명으로 이제 제한을 뒀고요. 그래서 3회 공연하면서 이제 4만 5천 명 관객을 모객을 했었고 미국에서 이제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작년에 했었고 그 다음에 4월에 또 BTS가 그래미 어워즈 참석하면서 공연을 또 4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네. 팬으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그 이건 당연히 애널리스트로. 알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스타디움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데 거기는 규모가 6만석에서 7만석까지 되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한국에서 열렸던 것 대비 한 4배 정도 더 큰 규모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리두기나 이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없고 그래서 뭐 함성도 되고 그냥 코로나 오. 이전의 콘서트처럼 뭐 기립도 다 되고 하는 거기 마스크도 때문에 벗나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열릴 게 그렇다는 네, 거죠? 네. 미국은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고 한국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뭐 VR, AR 기술이 발달한다고 한들 사실상 이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 현장에서 사운드로 이제 라이브로 그쵸. 듣는 거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교감 음. 하고 막 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교신도 하신다. 네,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콘서트를 아티스트 입장들에서도 이제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팬들도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게 여행의 이연 수요랑 좀 굉장히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티켓의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일반석이 보통 한 11만 원 정도 했고 VIP가 15만 원에서 많으면 18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이번 국내 콘서트는 일반석이 16만 5천 원 와. 그리고 VIP가 22만 원 많이 석으로 올랐네요.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 뭐 여행이라든지 뭐 콘서트의 뭐 이런 바뀐 형태를 뭐 예상을 해보면 Q 그로스랑 이제 P 그로스가 동시에 올라갈 거다. 그래서 Q와 P 동반 상승으로 인한 뭐 매출의 외형 확대 및 마진을 세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가격이랑 양을 말씀하시는 왜냐면 거죠? 사실은 뭐 거리두기 때문에 좌석 확보를 좀 덜 하는 만큼 아무래도 ASP 단가 인상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마진 측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지만 국내 콘서트로 인해서 뭐 마진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들어가는 매출 원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한 세트를 구성을 해서 얼마만큼 공연 횟수를 많이 하느냐 그리고 모객 수를 얼만큼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진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콘서트 들어갈 때 네. 아미밤이 뭔지 아세요? 예? 아미밤 아시죠? 아미밤. 아미밤 밤이요? 굿즈. 아. 그 요술봉 같이 네, 생긴 맞아요. 네네네. 그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네, 거죠. 그 아미밤이라고 그게 4만 원인가 그렇던데. 네, 그게 단가 39,000원이고요. 건전지 1,000원에서 4만 원인데 이것도 버전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매번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올렸어야 마진이 좀 많이 남는 건데 그래도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려준 이제 팬들의 막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존 가격 정책 그대로 가져갔고 아미밤이 콘서트를 가게 되시면 되게 자석이랑 이제 연동을 시켜 놓습니다. 자기 자석 번호, 티켓 번호를
거를 이제 그 빅히트 라이트 스틱이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서 네. 거기다 연동을 시켜놓으면 그 아티스트 공연할 때마다 그 공연의 색깔에 맞춰서 아미밤 컬러가 자동으로 변동이 돼요. 그래서 버터는 노란색으로 나오고 뭐 PTD 같은 경우는 뭐 오렌지 컬러로 나오고 근데 이게 하나의 무대 연출을 이제 같이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미밤을 이제 가지고 응원을 하고 이제 마지막 무대쯤 가서는 이제 아티스트들도 이제 아미밤 가지고 뭐 파도 타기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같이 노는 걸 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이제 필수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 네. 또 더불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위버스 샵이라는 데서 이제 MD 굿즈 매출로 이런 아미밤 꾸미기 세트가 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정판으로 15,000원, 20,000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콘서트를 하게 되면 티켓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신 MD 굿즈 매출도 이제 같이 올라가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생중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중복적으로 매출이 잡히게 된다. 야, 이게 진짜 아미의 시선과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의 시선이 다른가 봐요. 무대 연출에 필수적인 거면 사실 그죠. 티켓팅 값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가격을 올리지 않고 39,000원에 살 수 있어서 참 착하다 이렇게 이제 프레이밍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하이브 대단한 기업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결국에는 하이브의 지금 매출이 어떻게 보면 BTS 콘서트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가 방증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BTS가 군대를 가버리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진이 원래 작년에 갔어야 되는 건데 네. 작년에 무슨 문화재청을 상을 받아서 연기가 됐대요. 실제로 지금 진 나이가 92년생 12월 4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올해 뭐 말에는 나까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돼요. 아,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실 대부분 아마 기간도 세미나를 가셨겠지만 대부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니까 매니저분들이나 걔네들 군대 가면 하이브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럴게요. 저는 이 질문을 하이브가 상장한 이후부터 계속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듣고 있는 것 같고 네. 말씀하신 7명의 멤버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나이가 많은 진이라는 멤버가 92년생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친구가 97년생이고요. 그래서 군대 이슈가 아무래도 좀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일단 보이그룹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큰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수익을 담당하는 그룹이 BTS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어떤 게요? 군대를 가는 게요? 뭐 가는 것도 그렇고 네. 면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가는 것도 뭐 순차적으로 가냐 아니면 뭐 동반 입대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어느 것도 지금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가장 뭐 최악을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완전체로 콘서트를 보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입대를 하게 된다면 또 완전체로 볼 수 있는 콘서트의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속사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뭐 코로나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린다라고 하면 무조건 좀 횟수를 많이 열어서 최대한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백기라고 하는데 사실 순차적으로 입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BTS가 뭐 듀오로 활동하거나 뭐 유닛으로 활동을 하거나 뭐 솔로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완전체로 만약 공연을 볼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입대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유닛을 활동을 한다던가 멤버 개개인의 활동을 했을 때 과연 그 BTS 팬덤이 사라질 거냐라고 이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BTS 팬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그 뭐 완전체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좀 미뤄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뭐 수요는 그냥 계속해서 저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사실 국내 한정이 아니라 BTS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을 1위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글로벌이라고 하면 일단 미국이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북미 지역이 30%고 그리고 단일 국가로 봤을 때 일본이 15% 정도 되고 그리고 영국의 3개국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거 합해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50% 정도 되는 국가에서 이제 BTS 아티스트가 1위로서 이제 팬덤의 구축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팬덤이 구축이 되면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라든지 뭐 앨범 판매 뭐 그리고 이를 좀 상쇄할 만한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BTS의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틴이나 뭐 밑에 신인 그룹인 TXT 같은 경우도 일본 오리콘 차트의 탑 20위권에 계속해서 들고 있고 세븐틴 같은 경우는 2위 앨범 판매량 그리고 TXT나 뭐 엔하이픈 뭐 이런 친구들도 보이그룹 네 팀이 다 지금 오리콘 차트 탑 20 안에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BTS가 절대적인 수치로는 너무 이제 많지. 갭이 네. 있으니까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못 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되게 데뷔 연차나 뭐 이런 활동 연차를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다 보이그룹들이 입지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BTS 물론 그 안에서 하이브 안에서 BTS 입지가 절대적인 건 맞지만 군대를 간다고 해서 팬덤의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하이브 안에서도 이런 BTS가 어디를 갔을 때 그 향방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을 할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나 뭐 맞아. 이쪽도 다 네. 하이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뭐 영향력, 파급력이 적어서 우리가 잊고 살았을 뿐 충분히 모멘텀들은 살아 있다. 그러면 영건님 사실 저희가 다루시는 게 많아가지고 좀 궁금하긴 네. 한데 그럼 SM 같은 경우는 인수설이나 뭐 JYP도 그렇고 기존에 저희 갖고 있던 걸그룹 때문에 주가가 이미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SM은 뭔가 인수설이 확정된 바가 있나요? 아직 하나도 없고요. 이게 작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그러니까 5월 달부터 해서 이 인수설 때문에 주가가 거의 100% 이상씩 올랐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매 분기 실적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좀 자회사들의 적자가 축소되는 부분 그리고 본업에서는 이제 NCT라는 메인 그룹들이 좀 유닛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앨범 판매량을 뭐 더블 밀리언, 뭐 트리플 밀리언 달성을 했다라고 해서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번 4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는 연간으로 봤을 때 순이익단에서 이런 자회사 처분이라든지 매각 이슈 빼고 순수하게 이제 본업이라든지 이런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라고 따져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순이익 마진이 한 1% 정도밖에 남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SM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포트도 보이그룹, 걸그룹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뭐 신인이든 그리고 오래된 가수분들이든 굉장히 좀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입지도에서도 높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단에서 실적까지 좀 연결을 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약간은 좀 상대적으로 JYP나 하이브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에 TP를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인수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유야무야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카카오엔터가 뭐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SM을 인수를 한다라고 나왔었고 그 이후에 CJ ENM이 3조에서 3조 5천억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이제 CJ ENM 쪽으로 유력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속해서 이제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그 이수만 프로듀서 최대 주주 가치 이제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CJ ENM이 제시한 금액이 사실상 굉장히 좀 ENM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뭐 연간으로 이제 더 실사를 들어가 보고 이제 뜯어봤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 현재 시총 대비 너무 비싸게 밸류에이션이 된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네네. 이게 뭐 지연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니까 근데 SN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실적은 뭐 자회사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적자 구조 좀 정리하고 이제 뭐 체력 개선될 일만 남았는데 향후에 뭐 NFT 모멘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라인업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메타버스나 NFT 사업에 진출을 했을 때 붙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열릴 수 있는 상방은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예. 방어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좀 음. 해당 관련해서 모두 다 기업을 제가 커버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들은 바 없고 만약에 어디로 가든 ENM으로 가든 뭐 카카오 엔터로 가든 만약에 재편이 된다라고 보면 사실은 엔터 업계도 피어가 새롭게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그쵸. 보고 있어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엔터 본업에서 출발을 했지만 일단은 6월달에 게임 사업 나오고 1월달에 웹툰 웹소설 시작을 했고 뭐 말씀드린 카카오 엔터나 ENM 같은 경우도 미디어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웹툰 웹소설 부분도 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SM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음악까지 더해져서 이제 컨텐츠 쪽에서는 이제 다 아우르는 이런 기업들이 피어가 새롭게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인수 죄송합니다. 인수사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불분명한 그렇죠. 상황에서 주가를 보면은 SMCNC라든지 SM이라든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다. 우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엔터만큼 핫한 게 또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건님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컨텐츠 이러면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OTT가 핫하고 네. 그만큼 우리가 뭔가 TV가 아니라 어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가 많이 이제 파급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네. 아는데 우리 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작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실질적으로. 일단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작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한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했고 네. 더불어서 한국 제작사의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좀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작년에 뭐 너무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지옥이라든지 연이어서 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굉장히 흥행을 거뒀어요. 네. 근데 글로벌 OTT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이런 제작비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한 120억 정도 제작비가 들었고 보통 한국은 드라마를 보시면 12부작에서 16부작이 많은데 해외 같은 경우 뭐 넷플릭스나 애플 TV가 좀 짧아요. 또 만드는 애들 보면은 6회에서 8회 정도 길어야 약간 8회 정도인데 그들이 만드는 거는 회당 제작비가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6회 정도 했을 때 한 편을 완성시키는데 거의 1000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넷플릭스의 4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건 오징어 게임이었거든요. 가성비가 짱이었네요. 10분의 1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 할인된 가격에 사온 이런 작품이 한 분기의 실적을 견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도 나도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애플 TV나 뭐 아직은 한국에 진출하진 않았지만 아마존 프라임까지도 이제 한국 컨텐츠에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은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중소형 제작사들한테 이렇게 OTT 플랫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혜가 돌아가는 건 좀 중소형 제작사 위주라고 보고 있고 한한령 해제가 당장에 된다라고 하면 바로 좀 이거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대형 제작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바로 이제 가지고 있는 구장 라이브러리를 수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대형 제작사들이 이미 많이 작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죠? 대형 제작사하면?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제이콘이나 뭐 이런 스튜디오 S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소형 제작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OTT가 진출하기 전에 연간 한 편 그리고 많아봐야 2편 정도 제작을 했고 보통 드라마 끝날 때 엔딩 크레딧 보시면 제작사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네네. 뭐 2개 초록뱀 미디어, 뭐 화인담 픽처스 뭐 이런 식으로 2~3개가 같이 공동 제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비에 좀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근데 오리지널이라는 시리즈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제작비의 부담은 좀 걱정을 덜게 됐죠. 100%다 이제 들어가는 제작비를 보장을 해주고 어느 정도 일정 마진의 캡을 씌워서 이제 IP 라이선스를 넘겨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 이게 흥행을 하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마진을 못 가져가지만 또 장점은 흥행에 실패했을 경우에 제작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중소형 제작사들 아무래도 이미 좀 만들 때 선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적인 여력이 좀 부담이 되는 중소형 제작사들한테는 이런 OTT들이 많이 진출할수록 작품을 넘기는 이제 단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OTT로 방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형태를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OTT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 쪽이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낫다고 보고 있고 국내 OTT 같은 경우 최근에 공격적으로 좀 펼치는 게 CJ ENM에서 만드는 티빙입니다. 네. 아, 티빙이. 네. 티빙이 볼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 라인업이 굉장히 연말 연초에 좀 나오거든요. 연간으로 편성될 게.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뭐 공개를 하진 않지만 이제 뭐 그 기점으로 해서 뭐 조금씩 편차는 있어요. 1~2달 정도 딜레이 되고 편성 같은 것들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도 해당이 되고 네. 지금 작년에 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실적을 계속해서 보였었어요. 뭐 편성이나 라인업이나 뭐 제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했었고 글로벌 OTT에 진출하는 것들도 중소형 제작사 대비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었는데 올해부터 좀 연초부터 그런 기운이 좀 많이 바뀐 분위기고 라인업들 그리고 TVN 캡티브 채널에 편성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굉장히 화제성 있는 예능이라든지 드라마가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 21 그리고 김하늘 씨 컴백작인 키릴이나 그리고 안보현 씨 이제 조보아 씨 출연하는 뭐 군검사 도베르만이나 그리고 조인성 차태현 씨의 그 예능 어쩌다 사장 2가 또 지금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둘 다 이제 미디어 쪽으로는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방영이 되는 드라마가 티빙이라는 OTT에 동시 방영이 또 됩니다. 그렇게 되면 OTT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말씀해주셔서 금방 CJ EN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를 봤더니 스튜디오 드래곤에 비해서 CJ ENM의 주가가 참 못 갔네요. 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이슈가 있었고요. 뭐 물적 분할 공시라든지 뭐 해당 이슈 뭐 아니면 뭐 SM 관련해서 뭐 인수가 됐냐 마냐 뭐 이런 다른 투자단의 이슈로 인해서 좀 갔었고 4분기 실적도 좀 컨센 대비 좀 하회를 했던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CJ ENM이 네. 컨센에 또 실적에 영향이 있었다. 실제로 근데 J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가 네,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작에 대한 구조의 문제일 수 있지도 않아요. 사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작비에 대한 그것만 나오고 아무리 이해가 흥행을 한다 치더라도 지옥 같은 경우도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향후도 계속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재무적인 좀 개선이 좀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미디어 쪽은 좀 추천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약간 중소형 제작사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있어? 상장된 기업이 뭐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코스닥 쪽에 많은데 네. 뭐 뉴도 있고 SM 자회사인 키이스트 있고 뭐 초록뱀 미디어 있고 뭐 삼양 있고 그리고 네네. 한 6, 7개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고 팬엔터테인먼트 있고 그리고 지리산 만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킹덤 만들고
A 스토리 아, 있고요. 데이 스토리.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6, 7개 정도 되는데 이게 분기마다 추정을 하는 것도 애매를 해요. 왜냐하면 중소형 제작사들은 연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제작 편수를 몇 개가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이게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작품을 계약할 때마다 같은 제작사여도 다 작품마다 다릅니다. 이거를 뭐 OTT에 공급할 건지 아니면 일반 채널에 태울 건지에 따라서 계약 구조가 다 다른데 이 인식을 하는 것을 뭐 편성 시점부터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 편성 다 끝내고 방영을 할 때 또 그 해당 매출을 인식을 할 거냐 회계 기준이 다 작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기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요. 실질적으로 뭐 1, 2, 3분기 방영 하나도 안 하다가 4분기에 몰아서 연간 3편을 다 방영을 한다. 그러면 4분기에만 실적이 나오는 그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봐주시는 게 맞고 이러한 것들을 좀 적자폭을 축소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재무 구조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라인업들이나 뭐 오리지널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 좀 정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추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는 그래서 라인업들 잘 체크하시고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작품별로 좀 접근을 해서 보신 다음에 개별 매수를 좀 짧게 가져가는 구간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 아니면 바스켓 매수 안전하게 약간 좀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한번 흥행이 딱 불었을 때 전체적으로 미디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말씀을 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컨텐츠 쪽을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 일단 OTT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OTT 같은 경우는 CJ ENM을 정리를 했고 제작사 앞단에서 보면은 한알령 해제수에는 대형주 쪽으로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제작사 중에서 컨텐츠 기업들, 컨텐츠를 다루는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연간 단위의 실적을 보자라고 하시면서 중소형 제작사 뭐 뉴라든지 초록뱀 뭐 펜앤터 에이스토리 이런 등등을 집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듣고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컨텐츠보다는 엔터가 좀 더 길게 보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쪽은 지금 뭔가 매기가 쏠렸을 때 좀 짧게 보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다음은 이제 뭐냐 오늘 시간 좀 그러니까 왜냐면 네. 워낙 맡으신 게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면세 쪽으로 제가 한번 그러니까. 말이 너무 길어서 아니에요.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장님이 면세를 질문하셨는데 네. 딱 크게 하나만 보면은 면세를 포함하는 게 결국에 리오프닝이잖아요. 네. 리오프닝 안에서 면세, 호텔, 여행, 항공, 레저 쪽이 있는데 요 안에서는 어떤 걸 좀 제일 좋게 보세요? 리오프닝 안에서? 주가 측면에서 네, 아니면 주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반등하는 거는 여행주들인 것 같고요. 여행, 항공, 네. 예. 사실 근데, 호텔 신라가 예. 많이 못 올랐어. 호텔 신라는 많이 못 올랐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가 거의 매출의 90% 80%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호텔 쪽으로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뭐 호텔 쪽으로도 이제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호텔 같은 경우는 면세를 빼고 말씀을 드리면 이익이 나려면 F&B 쪽이 좀 더 이익이 높아요. 이런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객실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나 이런 투숙률이나 이런 회전율이 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나 F&B나 여타 부대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 호텔들이 좀 더 마진율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면세도 사실은 구매 한도를 폐지를 이달 내에 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근데 사실 구매 한도의 폐지로 인해서 굉장히 내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매 한도랑 면세 한도는 또 따로거든요.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 한도를 넘어서 뭐 그 이전에는 못 구매했다면 이제 마음껏 사도 그 면세 한도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가 20%가 붙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것들은 사실이고 자가격리 국내에서 이런 것들이 풀려서 내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갈 때 당연히 면세점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세점도 이제 탐방을 갔다 왔거든요. 네네. 시내. 근데 진짜 텅텅 비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가격을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그 면세 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환율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좀 허울뿐인 정책이다 이런 말들이 많고, 면세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국인들의 이런 소비를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면세 한도를 좀 상향을 하거나 이것도 좀 없애진 못하겠지만 올리는 쪽으로 많이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내국인 비중보다는 외국인 따이공이라고 하죠. 중국인들의 이제 보따리산 보따리산. 비중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춘절 때 좀 많이 연휴 그걸 특수를 노리는데, 그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좀 이런 중국에서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들 입국을 좀 규제를 완화가 아니라 좀 이제 강화시키면서 좀 이러한 것들도 좀 일부 좀 수요가 다운된 게 있었죠. 그래서 면세적도 숫자적으로 돌기에는 한창 코로나가 터졌을 때보다 이제 작년은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30% 정도 개선이 된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2019년도 수준이 연간 매출이 한 25조 정도 됐고 작년 매출이 한 18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정상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여행사들은 이거보다 더 걸릴 거고요. 네. 여행사들도 뭐 보시면 이제 나가는 게 중국이랑 일본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쪽이 아직은 좀 덜 풀리고 북미나 유럽 쪽이 아무래도 가장 좀 먼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의 이런 실적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 반등에 의해서 좀 뒤늦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거의 다 커버하는 영역을 거의 다 네. 조금씩 들어봤어요. 일단 가장 먼저 엔터 이야기 또 해봤고, 컨텐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까지 봤는데 댓글이 뭐가 많이 올라왔나요? DOU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냐고. 어떤 거요? 버블도 상당히 수익이 좋다고 하던데 DOU는 어떻게 보세요? 디어유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커버리지를 게시를 안 하긴 했지만 4분기 실적 좋게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미스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안 좋게 나온 건 아니고 OP 마진이나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3분기 때 거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한 40% 가까이 냈었고 4분기부터 해서 올해도 약간 그 이상의 실적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좀 성장률 자체는 작년 3분기가 피크를 찍고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단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로스 자체는 좀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새롭게 좀 라인업을 이제 그게 뭐 채팅하는 거거든요. 1대1 아티스트랑 이제 뭐 카톡처럼 이제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걸 가장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플랫폼에서 놀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더 확대를 하고 메타버스 쪽으로 뭐 좀 더 지향하는 쪽으로 전략을 구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라인업 같은 경우 좀 다양화된 것 같아요. 한국의 아티스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 스타나 뭐 해외 쪽으로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MAU를 확보할 수 있는 좀 라인업에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들은 좀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 11월 기점으로 좀 금리 많이 오르면서 성장주들이 다 같이 조정을 받을 때 하이브랑 디어유가 가장 많이 빠졌었고요. 그 플랫폼 사업을 앞세우는 엔터 쪽 애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수익을 좀 창출할 만한 좀 서비스를 빨리 좀 내놔야지만 이러한 반등을 좀 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좀 새로운 부분은 아직까지는 네, 좀 부재한 상황이라서. 아직 커버 안 하셨다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또 애널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잖아요. 아, 네. 할지. 아, 너무 네. 네, 그럼 다음에는 원래는 하이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카톡방에서 송 대표님이 왜 자기네는 안 불러주냐고 지금. 저랑 또 질문이 있고 우리 과장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다음번에 약속을 하면서 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깊게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쪽,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